조선이라는 견고한 유교 국가에 서양에서 온 낯선 사상이 스며들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근간을 뒤흔들 혁명적 사상으로 인식된 천주교, 그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가장 역동적인 지적 대결과 그 속에서 격렬하게 고뇌했던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의 다채로운 이면을 함께 탐험해볼까 합니다. 예측 불가능했던 사상적 충돌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17세기 무렵, 조선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과 학문에 대한 갈증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와 청나라에서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여온 과학기술과 학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이른바 서학이라고 불리던 이 학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천문학, 지리학, 수학 등 실용적인 서양 과학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낯선 지식에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서학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기존의 유교적 세계관을 보완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흥미로운 학문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북경을 오가는 사신들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된 서학 서적들은 한양의 학자들 손에 조용히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도록 정교한 서양의 천리경이나 지구회, 그리고 신기한 서양 시계 같은 물건들과 함께 말이죠. 당시 지식인들은 이러한 서양 문물에 매료되어 밤낮으로 서학 서적을 탐독하고 은밀한 강학회를 열어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와 같은 책을 통해 천주교 교리를 접하게 되는데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인간의 평등과 내세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유교 사상과는 사뭇 다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처음부터 종교가 아닌 새로운 학문으로서 조선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초기 천주교 신앙은 주로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학을 탐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천주교의 교리에도 깊이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이벽, 이승훈, 권철신, 정약용과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서학에 매료되어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천주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의 본질과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양의 작은 서재와 강학회에서 시작된 새로운 가르침은 물결처럼 조용히 퍼져나가며 조선 사회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커져 거대한 파장으로 조선을 뒤덮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조용히 시작된 작은 물결은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조선 사회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파고의 한가운데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던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접하며 삶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두 형제는 그저 호기심 많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이치에 대한 깊은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죠. 서학 서적 속에서 발견한 천주교의 가르침은 그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기존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서학 서적을 펼쳐놓고 그 안에 담긴 낯선 사상들을 깊이 토론하던 형제의 모습은 어쩌면 조선 지성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정약전 형제는 유교적 지식인으로서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천주교의 가르침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쓰디쓴 독배와 같았습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신분 차별을 부정하는 교리는 당시 조선의 사회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과연 이들은 유교적 신념과 새로운 신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고뇌와 번민이 소용돌이 쳤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교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와 가문의 명예를 저버릴 수 없다는 갈등에 휩싸였을 테죠. 결국 이들의 선택은 가혹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면서 정약용 형제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으니까요. 1801년 신유박해는 조선 천주교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박해 중 하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비록 형제는 신앙의 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유배지에서 각자의 고독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들의 지적 열정과 민중을 향한 마음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바다 생물의 세계를 탐구했고, 정약용은 강진에서 목민심서를 통해 백성을 위한 개혁 사상을 꽃피웠죠. 엇갈린 운명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며 학문에 매진했던 형제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정약용 형제의 고뇌와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조선 사회가 새로운 사상과 문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죠. 천주교 박해는 단순히 종교적 탄압을 넘어 서구 문물과 사상에 대한 조선의 격렬한 대응 방식이자 근대화를 향한 뼈아픈 진통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지배층은 천주교를 사악, 즉 잘못된 학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낯선 사상이 유교적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숙연함을 안겨줍니다. 훼손된 천주교 유적지 곳곳에는 당시 박해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박해는 천주교의 씨앗을 완전히 말려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어 더욱 끈질기게 신앙을 이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죠.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박해의 역사는 조선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새로운 문명과의 충돌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신념을 위해 고난을 겪고 피를 흘렸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약용과 정약전, 이 두 형제의 이야기죠. 이들은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을 접하며 유교적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깊은 신앙 사이에서 격렬한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서학서적을 탐독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의 거친 파도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박해의 광풍 속에서 형제는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조선 천주교가 남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위대한 유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실학 사상을 집대성했죠. 그는 천주교 신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개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깊이 있는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같은 그의 저술들은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의 치열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록 겉으로는 신앙의 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결국 새로운 사상이 추구했던 인간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학문으로 승화시킨 것이 아닐까요? 그의 지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 정약전은 흑산도라는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섬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바다 생물에 대한 깊은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시대 해양 생물학의 금자탑이라 불리는 자산어보죠. 이는 단순히 물고기 도감을 넘어 자연을 경외하고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지식인의 순수한 열정이 담긴 역작입니다. 어쩌면 정약전은 유배지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새로운 신앙이 제시했던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를 실천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두 형제의 삶은 비록 유배라는 시련 속에서 엇갈린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학문적 성과는 결국 민중과 국가를 위한 지식인의 숭고한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시대적 한계라는 십자로에서 피어난 그들의 지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주교 박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고뇌와 선택은 우리에게 깊은 숙연함과 더불어 역사적 아이러니에 대한 통찰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고난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이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해 보인 셈이죠. 그렇다면 조선 천주교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는 단순히 과거의 종교 박해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기존 질서의 충돌은 비단 조선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과 변화 앞에서 고민하고 있죠. 이때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이며 다름을 어떻게 포용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조선 천주교 박해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지식과 사상의 씨앗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우리에게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역사의 깊은 통찰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도전과 변화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묻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조선 후기,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상이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듯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낯선 문물이 조선의 근대화를 어떻게 촉발했는지 함께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처럼 거울 같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격변기 속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이상을 품었던 정약용과 정약전, 두 형제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죠.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새로운 사상인 서학에 깊이 매료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처음 천주교 교리를 접했을 때 세상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지적 호기심과 개혁 의지는 분명 같은 방향을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가혹한 박해의 소용돌이로 그들을 몰아넣었고 결국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유배지에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며 몸은 찢어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국가개혁의 열망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학을 통해 얻었던 서양의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조선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했죠.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듯 수많은 저수를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애썼습니다. 목민심서는 단순히 지방관의 행정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가의 근본을 튼튼히 세우려는 그의 뜨거운 마음과 철저한 고증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이는 천주교 신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추구했던 박애와 정의의 정신이 현실적인 학문으로 승화된 결과가 아닐까요? 고난 속에서 피어난 그의 지성은 조선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정약전은 흑산도의 낯선 바닷가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성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유배온 지식인으로서의 절망 대신 눈앞의 자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죠. 흑산도 주민들의 삶과 그들을 먹여 살리는 바다 생물에 주목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탐구심으로 바다를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 해양 생물학의 기념비적인 저술, 자산어보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물고기나 해조류를 분류하고 설명하는 도감이 아닙니다. 어부들의 삶과 지혜를 존중하고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경이로움을 담아낸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응축된 인문학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유배지에서 신음하던 그가 오히려 그곳에서 민중의 삶에 뿌리내린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화한 것이죠.
그의 지성은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만개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과 정약전 두 형제는 비록 직접적인 신앙의 길은 달랐을지라도 시대의 경랑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백성을 위한 삶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한 명은 국가와 제도의 개혁을 통해 다른 한 명은 자연과 민중의 삶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며 조선 사회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바로 서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조선 사회에 던진 충격과 그로 인한 박해의 아픔 속에서 오히려 민중과 국가를 위한 가장 깊이 있는 지성이 꽃피웠다는 사실 말입니다. 개인의 신념이 시대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 고뇌와 희생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냈던 것이죠.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지성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아닐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지식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날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과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지성을 꽃피워야 할까요? 조선 천주교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는 소중한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